그런데 당시 소련은 주변국들에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고 발생 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국제환경법규는 국제사회가 준수하여야 할 환경 관련 법 규칙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요 국제환경법규의 강의를 담당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소병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 간 환경 문제 또는 환경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환경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이처럼 많은 국제적인 환경 문제가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문제에 적용될 법 규칙들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환경법규라고 하니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법규, 즉 법규칙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으로 우리가 향유하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파생시킵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집 또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불을 끄려고 노력하시겠죠. 집에 있는 소화전이나 기타 소방기구로 본인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119에 전화를 걸어서 소방 출동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하나요? 이제 전화했으니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실까요? 그건 아니죠. 불이야! 라고 주변에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불이 났으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이 났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변에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만일 불이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 혼자 화재 현장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화재로 무고한 주변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된다면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합니다. 본인의 집에 불이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한 것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발생시킨 위험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본인이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을 주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해당 위험으로 피해를 받을 사람은 그 위험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 즉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 당시 소련,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이 주변에 확산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은 주변국들에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고 발생 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그 여파로 북유럽 등 주변국들은 방사능 피해를 대비책 없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주변국에 알릴 소위 긴급 통지 의무를 규정하는 협약들을 주변국들과 체결하였고, 관련 주요 국제기구인 원자력기구 IAEA 역시 1986년 핵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에 따라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에게 또는 IAEA를 통해 사고 발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협약 당사국인 주변국에서 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관련 정보를 해당 국 또는 IAEA를 통해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환경법규는 국제사회가 준수하여야 할 환경 관련 법 규칙으로
국제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국제환경 관련 법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환경법의 분야가 여러 개 다양합니다만 모든 국제환경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규를 첫째, 협력의 원칙, 둘째,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예방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력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입니다. 협력이 무엇인가요? 힘을 모은다는 뜻 아닙니까? 국제협력의 원칙이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972년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사회 최초의 국제환경회의로 알려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문과 1972년으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문은 각각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내용입니다.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내에서 발생하여 그 피해 역시 그 국가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환경 피해 정도와 규모가 큰 경우 다른 국가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외 미세먼지의 문제, 즉 중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국경이 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나 바다를 이동하는 바다동물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는데 한 국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는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공동의 노력을 함께할, 즉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같이 기후체제는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한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공동의 협력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규의 첫 번째 원칙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인 협력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은 반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주권은 최고 고권,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모든 주권 국가들은 다른 어떤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스스로 약속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책임 역시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들은 자국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게 그러한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평등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환경협약이 채택되기 어려운 배경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의 문제인 환경훼손을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신속한 대처와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국가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을 통해 환경 파괴의 문제를 경험한 국가들은 환경협약 채택을 위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환경보호보다는 경제개발이 우선적인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문제는 다소 불편한 문제일 뿐입니다. 최초의 국제환경회의가 개최된 1972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시기였고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산업단지 준공식에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우리나라의 발전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당시 빈곤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환경보호는 약간 사치와 같은 문제였던 거지요. 이처럼 모든 국가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 또는 원인 제공의 정도가 다르면 더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해외에 특히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제품 중에 하나는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어컨 수출업자들에게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던 프레온가스, 염화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CFC 물질이 지구 지상 10km 이상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존은 지상 낮은 곳에서는 인간에게 유해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뭉쳐있는 얇은 막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인간에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개발한 화학물질인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게 입증되었던 것이죠.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등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그 협약들의 구체적 이행을 정한 몬트리올 이정서를 1987년에 채택하고 이행의 속도와 강도를 강화하는 개정 및 조정 작업을 90년대까지 7번이나 하였습니다. 협약과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프레온가스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사용을 아예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에어컨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던 우리나라에게는 참 난처한 상황인 거죠.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대체 물질을 개발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그런 대체 물질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CFC 대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의무를 규정한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협약 당사국들이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하지 않은 비협약 당사국들이 프레온가스를 계속 생산하고 사용한다면 지구의 오존층은 계속 파괴되겠지요.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는 특정 국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협약은 역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 당사국들은 개도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보호에 무역 제재의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협약 비당사국들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프레온가스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대신 개발도상국들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프레온가스의 대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전과 개발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무역 제재라고 하는 채찍과 기술 및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당근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시 우리나라에게 당근 없이 무역 제재만 가하면서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당시 선진국들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주권평등에 반한다는 주장 외에요. CFC 물질을 개발한 것도 그리고 그동안 가장 많이 생산, 사용해서 오존층을 파괴한 주인공들도 서구 선진국들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파괴시킨 오존층이 인류 전체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이제 막 프레온가스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 수출해서 경제적 개발을 추구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 물질을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나아가 그동안의 프레온가스 제조 사용에 따르는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면서 기술 개발로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협력의 원칙에 이어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로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로 우리에게는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통의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각국에 따라 다른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류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오존층 파괴에 기여한 정도 그리고 대체물질 개발 관련 기술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오존층 보호에 대한 책임은 차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존층 외에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주지의 사실이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채택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치열한 논쟁의 합의점에서 시작하여 1992년 리우 선언에서는 국제환경법의 새로운 원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은 제3조 1항에서 당사국은 형평에 입각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및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진국인 당사국은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의무 부담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차별적인 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및 향후 기후변화 협상 논의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논쟁의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환경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방의 원칙입니다. 예방, 미리 막는다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즉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환경법도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환경법제의 기본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원자력 사고 시 긴급 통보 의무와는 별개로 사전에 철저히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관할권 내의 행위 또는 한 국가의 통제하의 행위가 자국 외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됩니다. 이 원칙은 1930년대 미국과 캐나다 간의 대기오염 문제로 책임 문제를 다룬 트레일 재련소 중재재판 판결에서도 나타납니다. 당시 중재재판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침해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국가는 매연에 의해 다른 국가 영토 또는 그 안의 사람과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문에서도 그리고 20년 후인 리우 선언에서도 각국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 정책에 의거하여 개발할 주권을 갖는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당 원칙을 국제환경법의 원칙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기관 중 하나이자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 그리고 리우 선언 원칙 2를 적시하면서 국가가 자국의 관할권과 통제 내에서의 행위가 타국 또는 자국 영토 외의 환경을 존중할 일반적 의무가 있음은 환경과 관련된 국제법의 내용 중 하나다라고 하여 관습국제법의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관습국제법이라고 선언한 의미는 이제 국가들이 협약이나 조약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 규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법 규칙으로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2010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재련소 관련 사건과 2015년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간의 후한강 주변의 개발을 둘러싼 사건에서 자국의 개발 행위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의무로서 구체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 재련소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는 양국을 관통하는 우루과이 강이 있었는데요. 우루과이가 상류국,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하류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가 우루과이강 인근 자국 영토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서 제지소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제지소는 제조 공법상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질 오염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제지소 건설에 반대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양국의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까지 야기하게 되자 두 나라는 이 사건의 분쟁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1975년도에 체결한 우루과이강 협정 제41조를 주목합니다. 41조는 양국은 우루과이강의 수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이 체결된 1975년과 달리 2010년 당시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관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습법이다. 따라서 우루과이는 제지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루과이강 수생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간의 후한강 주변의 개발을 둘러싼 사건에서 ICJ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의 펄프밀 사건을 제지소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변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협의해야 하는 것 역시 관습국제법의 하나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저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제법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의 이용 가능성, 활동의 중요성, 원인국과 또는 적절한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방지 비용에 기여할 의사의 정도, 예방 비용을 생각하고 또 다른 곳이나 수단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거나 대안적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활동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적용하는 예방의 기준, 그리고 유사한 지역 또는 국제적인 관행에서 적용하는 기준 등이 협의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처럼 두 사건을 정리해보면 자국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자국 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취하여야 할 조치는 첫째, 자국의 개발 행위가 주변국에게 주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고, 둘째,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정보 등을 주변국에 통지하고, 셋째,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를 할 의무입니다. 사실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최우선은 개발 행위가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고 평가하는 소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모든 국가는 자국의 개발 행위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만일 그 개발 행위가 자국 내뿐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미친다면 주변국에게 이를 알리고 저감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방 원칙입니다. 자, 그럼 예방 조치는 언제 취하여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가 주변국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과학기술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프레온가스 역시 개발 당시에는 인류 최고의 개발이라고 칭송받았던 물질입니다. 개발 당시 과학은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몰랐던 거죠. 이러한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미국 사회의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각인시킨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법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새가 지저귀던 소리로 가득 차던 봄을 아무런 소리 없는 침묵의 봄으로 만든 범인은 1960년대 제초제로 사용되던 DDT였습니다. DDT 역시 개발 당시에는 최고의 제초제로 각광을 받던 인류의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그 피해가 입증되고 나서 미국에서 퇴출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이처럼 우리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만일 그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할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확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우려 속에 1992년 리우선언을 통해 예방원칙에 근거하지만 그 내용을 다소 변형하여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대비 효과적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선언합니다. 이를 예방의 원칙과 구분하여 사전주의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법 원칙이라기보다는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소 그 법적 지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불분명함에도 피해 중대성을 이유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발 행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은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견, 방지 및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를 다루는 정책과 조치는 최저 비용으로 세계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용 효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비용 편익적 분석을 함께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전주의적 원칙 또는 접근법, 그 표현 용어를 불문하고 많은 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1년 심해적 활동에서의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에서 그리고 1999년 호주와 일본 간의 남방 참다랑어 사건을 다룬 중재재판소에서도 사전주의 원칙을 국제환경법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제환경법규로서 국제협력,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타국가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타국가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환경 보호에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될 때 국제사회는 환경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